경제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예. 지금 이 이야기는 언제 끝날까요? 네버엔딩 스토리야. 네버엔딩 스토리 하면은 부활 노래죠. 그게 굉장히 유명한 외국 소설 제목인데. 그리워하며 그러니까 그게 언젠가 유명한 외국 미하일 엔데의 어. 소설 제목인데. 이게 10개월째 수출 감소야. 그래서 저번에도 한 말씀드렸어요. 불황형 흑자. 수입이 크게 줄어서 0.6% 성장했다는. 내가 살다 대어나서 다 마이너스인데 수입이 줄어서 0.6% 성장했다는. 2, 4분기. 저게 우리나라가 무역 통계를 작성한 이후로 처음 생기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IMF 때도 뭐 흑자를 기록한 적도 있고 적자를 기록한 적도 있지만 이렇게 다음 수출을 위해서 생산을 위해서 수입하는 양 자체가 절대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그러니까 저 기사 후반부에 보면 전문가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뭐 지금 이게 흑자가 불황형 흑자라고 하지만 뭐 하반기나 내년 초반이 되면 실질적 흑자로 전환될 수 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하거든요. 진짜 개소리예요. 그거야말로 희망회로네. 그렇게 이제 정상적인 흑자로 전환되려면 수입량이 줄어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원재료가 있어야지 수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땅 파서 수출해요? 아니잖아요. 수입해서 이렇게 가공해다가 수출하는 건데 이 수입 물량 절대량이 줄어들고 있다는 건 앞으로 3개월, 6개월 후에 수출할 게 없다는 뜻이거든요. 진짜. 아까 그 댓글 쓰신 분이요. 윤석열한테 그 말을 희망회로 돌리지 말라고. 상저하고가 무슨 유행병처럼 돌았어요. 그게 뭐냐면 경제 심리를 이용하려고 하는 건데 이미 하반기 들어왔어요. 그러면 뭔가 요즘에 이런 게 있어. 이직들이 돌리는 희망회로인데 지금 주식 시장은 선행지표다. 주식은 지금 나름대로 잘 나간다. 그 후반기에 잘 될 거다. 진짜 개소리거든요. 경제와 무관하게 주식이 가는 경우 꽤 많아요. 주식 그쪽에 가면.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손해보면 안 되니까요. 진짜로 희망회로 돌리고 있다가 나중에 뭐 하나가 확 무너지잖아요. 그때는 완전 망하는 거거든요. 주식이 잠깐 잘 된다고 해서 경제가 좋아질 거란 신호는 없는 거예요. 호재가 없는데 자기들끼리 계속 사고팔고 하면서 주식이 올라가면 그게 경제가 좋아진다는 신호는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 자, 그렇고요. 그리고 아까 그 그래프 중에 마지막 거 한 번 더 보여주면 그런데 국세 수입이 저번에 이만큼 줄어들었다고. 국세 수입이 40조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전반기에만 40조가. 그 원인이 뭐예요? 부자 감세, 수출 부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부자 감세하고 수출 부진해서 기업들이 돈을 못 버니까 세금을 못 내는데 그 기업들한테 맞춰서 세금 깎아주잖아요. 경제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것도 무역 상황하고 비슷한 건데 우리나라가 이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재정 운용을 시작한 이후로 처음 보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재정 적자라는 건 그 세금을 걷어들인 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쓰는 현상을 보고 재정 적자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원래 계획되어 있는 돈보다 덜 들어와서 적자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앞으로 쓸 돈이 없다는 뜻이에요. 진짜 이건 위험한 신호예요. 엄청 위험하대. 근데 이거는 이제 정부 재산이라고 쳐. 정부도 이러고 있는데 이번에 보니까 저번에 이제 또 M1 은행만 때려잡았잖아요. 네. 이자 장사하지 말라고. 근데 5대 은행이 가계대출이 한 달 사이 1조가 늘었어. 이게 왜 안 좋은 신호냐면 지금 이따가 계속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금리를 못 올리는 이유가 저거랑 상관이 있어요. 그렇죠. 대출 이자 때문에. 근데 이거지. 집값이 조금 덜 떨어지거나 조금 오르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정권에서는 이제 은행도 마찬가지고 대출을 드니까 집 사라. 주담대가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잠깐만 저 그래프에서 가계 대출 총액 중에 주담대가 거의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저 대출 그 돈의 성격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택을 구매하거나 투자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출을 일으킨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건 생산적인 대출이니까. 근데 지금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이든 일어나는 대부분의 돈의 성격들은 소비성 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생산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는 게 아니라 생활비가 부족해지니까 그걸 메꾸기 위해서 일으키는 대출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심각한 거예요. 만약에 부동산 경기가 좋아서 투자 목적으로 대출을 한다는 건 좋게 볼 그렇죠,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위험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이제 경제 전문가들은 가계 대출보다 기업 대출이 더 중요하다, 더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가계 부채는 어떻게든지 은행들이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담대 가계 대출이 엄청 늘어났어. 근데 그 주담대 대출이 늘어난 만큼 미국의 금리를 우리가 못 따라가. 그러니까 역대 최고 차이가 났다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경제의 시한폭탄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한번 보세요. 최근 거예요. 옛날 거 아닙니다. 최근 거. 맨 앞에 한국이에요. 그리고 최근 3년 사이에 이제 3년 사이가 아니라 11년 말, 16년 말, 21년 말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는 게 한국이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GDP 대비 102%, 세계 1위. 그러니까 저게 무슨 뜻이냐면 국가가 져야 할 부채를 국민들이 대신 나눠서 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 국가에서 필요한 돈은 어느 정도 총량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대출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돈이든 내가 노동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돈이든지 간에 결국에는 한 국가 안에서 시장 안에서 필요한 총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걸 누가 나누고 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경제학자들이 주장했던 게 그거잖아요.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지자. 그래서 국민들의 짐을 덜어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그게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 통용되는 방식이고. 그러니까 미국도 뭐 GDP 대비 국가 부채가 100%가 넘더라도 그렇게 크게 문제 삼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국민들한테 필요한 모든 돈을 국민들한테 그냥 무조건 다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국가 역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문가들은 기업 대출이 더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5대 은행 중소기업 대출 추이도 한번 보세요. 이것도 엄청 늘어났잖아요, 지금. 5대 은행에서 2023년 1분기 말에 대출해준 작년에 비해서 엄청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기업이고 가게고 개인이고 계속 은행에 돈을 빌리는 게 쌓여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금리를 못 올리고 있는 건데 아까 야수님 이야기한 것 좀 정리해드리면 국가부채 비율입니다. 이게 올해 코로나 지나고 올해 문재인 정부 때 제 기억에 코로나 전에 한 30% 말쯤 됐었잖아요. 예. 지금 한국은 49.6, 일본 264. 저 망한 나라라니까 계속. 그 일본이 지금 최근에 하고 있는 게 뭐야? 최저임금 올리고 임금 올리고 있더만. 예. 미국 129%. 그 외에 한국보다 국가부채 비율이 더 높은 나라는 거의 없어요. 한두 나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일찍들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잖아요. 국가부채가 막 몇천조 늘어나가지고 정부가 돈이 없다가 아니라 윤석열이 부자 감세해주면서 쓸 돈이 없어진 상황을 마치 문재인 정부가 뭘 대단히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해가지고 국가에 돈이 없으니 얘네들이 이거를 진짜 나쁜 용어 건전재정이라는 용어를 끌어와가지고 예. 건전하기는 개뿔 무능재정이지 무능재정 그걸 끌어와가지고 돈 안 쓰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라는 게 뭐냐면 아까도 이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이재명 대표가 그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추경하라고. 아까 그 맥락 이야기 하신 거죠. 이럴 때 국가가 돈을 써야 된다. 예. 추경해라. 뭐 한 3, 40조만 풀자. 정부가 소위 말하면 국가 지들이 뭔데? 그게 윤석열 돈이야? 정부 예산이? 국민 세금인데 국민들이 어려울 때 쓰라고 세금을 걷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자들한테는 세금을 깎아줘. 그리고 그래서 실제로 일반 국민들이 쓸 돈이 없어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자, 총정리. 미국과 금리 차가 역대 최고치입니다. 가계와 기업 대출 때문에 옴짝달싹 못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돈을 빼고 있지는 않는데 이 이런 식으로의 금리 구조가 계속 지속되면 언제 급속하게 빠질지 모릅니다. 이게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든 채권 시장에서든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그냥 대한민국에 돈을 넣어두는 것보다 차라리 미국 은행에 돈을 넣어두는 게 훨씬 그렇지. 이익이 되기 시작하면은 안 옮길 이유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한국의 상당수 돈이 일본으로 빠져나갔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쉽게 표현하면 한국에 투자하면 금리가 작다 보니 이 돈을 빼서 지금은 많이 안 빠져나갔다고 하죠. 그래도 네. 언젠간 좋아질 거라는 기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빠져나가면 빠져나갈 때는 달러를 갖고 나가잖아. 그러면 한국에 있는 달러가 상당수가 비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차님 아버님 겪으셨던 거 IMF가 오는 거예요.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무능한 정권이 이러고 있어요. 윤석열 탓입니다. 이건 100%. 이게 코로나나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나라만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 금리를 올리는 이유가 그러니까 먹잇감을 찾는 과정이라고 하잖아요. 어느 한 곳에서 경제 위기가 터지는 나라가 생길 때까지 미국은 금리를 계속 올린다. 그러면은 그 경제 위기가 터지는 나라가 생기는 순간 금리를 급속하게 낮추면서 그 나라에 대한 투자를 밀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양털깎기라고 하잖아요. 살찐 양을 잡아먹는 과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IMF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투자를 밀고 들어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구조가 영원히 변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IMF 때. 그러니까. 예.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겪어본 사람들은 아는데 이게 20년 지나서 또 온다고 하니까 사실 저희 세대를 뭐 X세대 뭐 Y세대 막 요즘 막 그렇게 부르지만 사실 IMF 키드라는 게 그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30대 40대 겪어보신 분들은 더 고통스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경제 상황 안 좋습니다. 윤석열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경제입니다. 경제. 날씨도 안 좋은데. 그러니까 날씨 안 좋고 푹푹 찌지 경제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새날이 화풀이 하시는 거잖아요. 희망으로 돌리지 마라. 우리는 끝까지 희망으로 돌릴 거예요.